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인회계사 정인돈입니다. 여러분,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합격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엄청 떨리실 텐데요. 사실 시험 보기 전부터 이 올해는 좀 내년에 열심히 해야지 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유예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전략을 잘못 세우거나 시작을 잘못하면 생각보다 잘못된 길로 돌아가서 고생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제가 준비했고요. 해커스 세무사 유예 1기 합격을 위한 회계학 일부 학습 전략해서 재무회계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유예 생활을 재무회계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유예 학습 전략 순서가 있는데요. 일단 2022년 올해 회계학 2차 재무회계 기출 분석을 좀 해보고 유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생각보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아요. 꼭 유해생만 아니라 3차생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1차 NC생 분들도 유해 1기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맞춰서 이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 정인돈 유해 1기 재무회계 집중반 어떻게 운영될 건지 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기출문제를 잠깐만 볼게요. 자, 올해 기출문제죠. 올해 더 확대해 볼까요? 네. 올해 기출문제를 보면 어려웠죠. 쉬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시험장 가면 훨씬 어렵게 느껴져요. 올해 정도면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우리 곱씹어 보면 재고지산이 나왔죠? 사실 올해 재고지산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기 때문에 읽어보면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재고지산 문제가 나오면 매입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겠죠. 나왔던 거고 여기까지는 어느 책을 보더라도 연습서에 있는 문제니까 당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3번 뭐 있어요? 외화가 있죠? 그럼 환산해야 되잖아요. 사실 외화를 뭐 어렵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어떤 환율 쓸 건지 당연히 거래일의 환율을 써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1차로 멘탈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다행인 건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틀려도 뒤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앞에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래도 이미 멘탈이 1차로 좀 털렸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뭐 전형적인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재고예산 조정 얘기가 나와 있고 기초의 평가 충당도 없기 때문에 뭐 헷갈릴 여지도 없었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요 문제 요 물음 외화로 재고자산을 매입한 경우 환산 이슈만 빼고는 얘는 뭐 맞추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미 여기서 멘탈 좀 나갔겠죠. 그리고 나서 마음을 다잡고 그 다음 물음으로 가면 지분법이 나왔어요. 제가 유예 때는 고급회계 강의를 다 합니다. 혹시나 못하는 경우엔 이미 강의를 다 찍어놨기 때문에 꼭 보라고 하거든요. 동차 GS나 유해 GS에서도 제가 지분법이랑 연결 문제를 내요. 느낌이 쎄하니까 이 정도는 꼭 보고 가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음 이번에서 1, 2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3번은 보통 내부 거래하면 재고산이 나오는데 삼각자산이 나왔고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이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여러분들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동차분들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지분법 안 하시죠. 유해분들도 은근히 안 하세요. 은근히. 그래서 일단 지분법에서 또 한번 털리고요. 그래서 외화에서 털리고 나서 물음 입원해서 지분법에서 하하 많이 힘드셨죠. 이미 멘탈이 많이 힘들 텐데 넘겨보시면 뭐 나와요? 듣도 보도 못한 파생 상품이 나와요. 세무사에서는 파생 상품 안 나오는 게 우리 암묵적인 룰이잖아요. 파생 상품이 나왔죠. 이미 유해생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동차생분들도 여기까지 나오면 이미 멘탈이 털렸을 거예요. 밑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차입원가 자본화가 나왔는데 만약에 유형자산에서 시험이 나온다면 차입원가 자본화는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쉬웠지만 앞에서 멘탈이 털렸기 때문에 분명히 또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넘겨보시면 네 보고기관후 사건이 나왔거든요. 뭐 어렵지 않은 거의 말문제 수준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익숙하지 않아서 여기서 또 몇 개 틀리시고 겨우 마음을 다잡고 문제 2번부터는 잘해야지 이런 생각 하셨을 텐데 문제 2번 가면 현금흐름표라고요. 제가 유해생분들한테 가장 많이 묻는 물음이 뭔지 아세요? 동차생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현금흐름표를 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 현금흐름표 나올까요? 그런다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모르겠어. 근데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현금흐름표 나왔죠? 현금흐름표 제끼는 분들 분명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또 통으로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몇 개 그냥 우겨서 맞추시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마음을 다잡으면 물음 3번부터 뭐 나와요?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오류수정 나와요. 오류수정 사실 이 정도면 1차 시험 문제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문제가 나왔지만 워낙 또 안 하잖아요 뒷부분. 그래서 많이들 털리셨을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요. 기출 올해 걸 봤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일단 우리 문제를 보면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2020년도에 세무사 2차 시험 28문제 나왔거든요. 2021년 재무회계 쉬웠잖아요. 17문제 나왔어요. 우리 이번에 몇 개 물어봤는지 아세요? 세봤더니 4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문항수가 많으면 문제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게 시험 보고 나오시고 만약에 이번에 불합격하신다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이게 문제 푸는데 익숙하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두 번째로는 아 역시 이게 좀 범위가 넓어 이번에 지문법 환율 파생상품에서 내가 득점을 못했으니까 이걸 이번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다 해봤자 제가 계산해봤더니 12점 남아요. 우리가 이거 12점 이거 다 틀려도 나머지 거 다 맞으면 몇 점이에요? 88점 수석하시겠네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이번에 만약에 시험에 떨어지셨다면 뭐 때문에 떨어진 걸까요? 얘네 때문이에요. 유형자산 채무가 자본화해서 몇 개 실수하고 현금흐름표 제껴갖고 현금흐름표에서 배점 못하시고 뒤에 있는 회계변경 오류수정에서 추정의 변경 정책의 변경 중에서 물음 정책의 변경 문제랑 추정의 변경 문제 차이 아세요? 거기서 또 틀리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 못하시는 거지 이거 틀렸다고 이거 공부 안 했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예를 시작하면서 이번 시험을 복귀하면서 또 이상한 생각을 하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정말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나서 쉽다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거짓말이 대부분이겠지만 쉽다고 느끼는 학생은 많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느꼈을 때. 다만 생각보다 까보면 점수가 좋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기서 다 맞았거든요. 그럼 점수가 좋아요.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오류수정 다 맞았거든요. 그럼 생각보다 까보시면 점수가 좋을 거예요.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늘 배워왔던 걸 정확히 맞춘 생각을 해야 되고 남들이 다 하는 것들은 나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유예 때도 똑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상한 데 꽂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유예 때도 점수가 똑같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준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유예 공부에 이해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전범위를 고르게 공부하셔야 돼요. 유예생 되고 3차생 되고 심지어 4차생 돼도 여전히 저차와서 법인세 현금흐름표 오류수정 안 나오겠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예생 되고 3차생 되고 4차생 돼도 재고지산, 유형자산, 사채 이런 정도만 여기서만 열심히 하시고 중급회계 2 뒷부분 공부 안 하시고 고급회계 지분법만 제발 좀 해달라고 해도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유예생 때 공부를 안 한 거겠죠. 대비가 안 된 거겠죠. 그래서 일단 유예생 때 첫 번째로 전범위를 좀 고르게 공부하셔야 돼요. 재고자산이나 현금흐름표나 내가 느끼는 난이도에서 차이가 없으셔야 돼. 동차 때는 재고자산이랑 법인세 회계가 다루고 어려울 수 있지. 법인세에 훨씬 더. 하지만 유예생 공부하시고 나면 재고자산이나 법인세 회계나 재고자산이나 현금흐름표나 시험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내가 느끼는 난이도가 동일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고르게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파생상품이랑 유형자산이랑 동일하게 느끼게 해볼게요. 하시면 좋죠. 하시면 좋지만 올해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사고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결국 모두가 아는 주제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려요.
나는 이번에 파생상품까지 해서 파생상품 4전짜리 맞았어. 그것 때문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형자산 올해 같은 경우엔 유형자산 차이범과 자본화 다 맞추고 현금흐름표 거의 다 맞추고 오류수정, 회계변경, 추정의 변경 실수 안 하고 정확히 맞추시면 합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아셔야 되는 게 어려운 문제, 남들이 제끼는 아주 어려운 주제, 막 연결이 막 고급회계 연결인데 해외 사업자 이런 걸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고요. 친구도 알고 나도 아는데 친구는 몇 개 실수로 틀리지만 나는 유예 때는 그걸 실수 안 하고 맞출 수 있으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예 때도 똑같아. 전법위를 고르게 공부하고 남들 다 아는 내용의 문제를 정확히 푸는 걸 연습하면 되지, 유예생 되면 어려운 문제 찾아서 푸는 친구들 있다고요. 그런 건 합격에 지장이 없어요.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유예생 때도. 세 번째로 각 단원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정확히. 느낌만 가면 안 돼. 정확히 이해해야 돼. 제가 동차 때도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확히 이해하는 게 뭔데요? 별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구분하고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100원 주고 샀대요. X1년도 말의 공정가치가 120원이래요. 그리고 X2년도에 130원에 처분했대요. 이게 FVOCI 금융자산 지분상품일 때가 있고요. FVOCI 금융자산 채무상품일 때가 있고요. 토지일 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각각의 처분 이익이요.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지분상품이면 재분류 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처분 손익 없어요. 채무상품은 재분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 손익 30이죠. 토지는 어떻게 돼요? 토지는 당기 이전에 발생한 재평가 잉여금에 대해서만 재분류 조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건 처분이익이 나오죠. 선생님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왜 물어보세요? 그런가요? 조금 더 해볼까요? 이제 유예생 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고? 정확히 세법상 과세소득은 얼마예요? 만약에 법인세 회계를 공부한다고 하면 여러분 법인세 회계 너무 못하시니까 세법상 과세소득 얼마입니까? 세 개가 다 30이에요. 세법상은. 그럼 또 해볼까요? 우리 법인세 회계 배우시잖아요. 그럼 우리 법인세 비용 얼마예요? 세율이 30%라고 해보죠. 얼마입니까? 얘는 0이에요.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9예요. 얘 얼마입니까? 얘는 3이에요. 유예생이 되면 맨날 모든 강사들이 저렇게 얘기해. 단원별로 정확히 이해해야 된대. 단원별로 정확히 이해하는 게 뭔데요? 단원별로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 나오면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이 경우에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도 할 수, 이걸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보자마자 숫자가 탁탁탁 나와줘야 된다고요. 이게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이거 분개 때리고 있는 게 정확한 시간이 아니야. 이거와 관련된 거 읽어보는 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는 유예생쯤 되면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상황별로, 파트별로 정확히 구분해서 차이를 알 수 있어야 돼. 우리 그거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유예 1기는. 괜찮을까요? 좋아요. 여기까지. 자, 유예 공부에 대한 오해. 진짜 오해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로 보시면 계속 얘기하지만 어려운 걸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재무회계, 우리 회계학, 특히나 세무사 2차용으로는 오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야, 그게 나오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버해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다고요. 그런 건 안 나와요. 그쵸?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부분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요. 이 책은 시험 대비 커버리지 100%야, 120%야, 130%야, 막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어느 강사분들 책을 봐도 그 책에 있는 80% 수준 정도로 우리 시험이 나와요. 근데 그걸 다 못 맞히는 게 스트레스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실제 막 120%, 실제 시험대 120% 이런 문제를 보면서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 유예생이라고. 유예생이라고 무조건 어려운 문제 풀라고 유예생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풀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 돼. 정확히. 우리 문제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유형자산이었어요. 유형자산이었는데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이었대. 그럼 취득하고 나서 상각하고 재평가 하겠죠. 그리고 나서 좀 갖고 가다가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재편류 한대요. 그럼 상각하다가 재분류 하겠지. 그쵸?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요 사이는 다 OCI에 반영하겠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몇 년 전에 시험에. 뭐라고? 아, 재평가하는데 회계처리가 누계액 제고법이 아니라 비례수정법이야. 이렇게 나왔다고요. 물론 감가 이런 경우에는 유예생이라면 이거 보자마자 결론이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결론이 비례수정법 회계 처리하는구나? 축하해. 답은 다 똑같네. 이게 결론이에요. 맞다. 다만 비례수정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보여야 해서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만 주의하면 되겠네.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빨리 푸는 공식이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면 되겠네. 나머지는 답이 똑같은걸?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면 되는데, 공부를 잘못한 유예생들은 1년이 지나도 비례수정법 회계 처리하는 문제 제꼈는데 이러고 있다고요. 그럼 잘못 공부한 거예요. 그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걸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푸는 연습하는 시간이죠. 두 번째로, 제가 재무회계 강사라서 합격시키는 회계학 1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동차 시험 보셨죠? 그럼 여러분들 학생들끼리 막 얘기하잖아요. 나 회계학 2랑 세법학 1, 2 합해서 몇 점이야?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우리 뭐 얘기하죠? 회계학 1, 2 합쳐서 몇 점이야? 합격할까? 이런 얘기하죠. 뭐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면 정말로 회계학 2, 세법학 가리키는 선생님도 훌륭하시고 정말로 잘 가리키시지만 생각보다 1년 한다고 그렇게 점수 많이 안 늘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워낙 또 문제가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회계학 1은 그렇지가 않아요. 막상 여러분들 합격의 당락을 가리는 건 회계학 1 그리고 2입니다. 근데 회계학 2도 어렵잖아요. 하지만 회계학 1은 조금만 투입하면 누구나 고득점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고득점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예 시작하면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한다고요. 이제 지워볼까요? 자, 여러분 유예 시작하면 대부분 계획들이 다 이래. 이제 11월 말 정도에 발표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12월부터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물론 우리 학원도 11월 말에 발표 나고 나면 바로 시작을 하지만 10월부터 2월까지 있고요. 그쵸? 10월부터 2월까지 있고 2월부터 3월까지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2월부터 5월까지 있고요. 이제 5월부터 우리 시험까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통 여기를 유예 1기, 유예 2기, 유예 3기 이렇게 가잖아요. 유예생 스케줄로 가면 여기 1차 시험이 있고. 그럼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동차 때 세무회계랑 세법학을 너무 못했어. 세무회계랑 세법학을 못했으니까 일단 요때 세법학에 올인하자. 유예생 하시면 절반이 이때 세법학만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진짜로. 아니야. 이거 갖고는 부족해. 세무회계도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회계학 1 언제예요? 요때 아예 안 한다고. 요때 이거랑 같이 한다는 거예요. 회계학을. 그래서 그냥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때 회계학, 세무회계, 세법학 실력 좀 완성하고 유예기 수업 들으면서 요때 유예기 따라가면 유예기 따라갈 때 이것만도 좀 벅차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예 5월까지 회계학 1 놔버리는 친구들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5월달에 1차 끝나고 나면 이때부터 회계학 1 해야지 하면서 회계학 1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많거든.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거든. 그러면서 또 갑자기 회계학 1에 집중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요것도 실력 날리고.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우리 이제 유예 1기 때 요거 뭐 우리 여러분들 하루에 10시간 공부한 8시간 공부한다고 만약에 치면
이거 6시간 뭐 7시간 쓴다고 칩시다. 1시간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학 원 해야 돼. 하루에 내가 볼 때 2시간은 해야 돼요. 원가랑 재무회계 있으니까. 하지만 그거 안 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진짜 많아. 이때 진득히 이거에만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가면 또 빵꾸 나요. 회계학 원 유예 1기 때 차분히 따라가면 이때 오히려 시간이 확, 이때 회계학 원을 이때 2시간씩만 투자하면, 수업 빼고 2시간씩만 투자하면 이때 가면 1시간씩 투자해도 된다니까. 그럼 이거 계속 쌓아나갈 수 있는데 이때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때 막 4시간씩 한다니까? 4시간 넘게? 그럼 이때 실력이 요거랑 같이 요것도 완성돼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12월부터 회계학 같이 하셔야 돼. 이거 양 많은 거 저도 알아요. 이거만큼 쏟아달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재무회계 같이 하셔야 돼요. 원가 하셔야 돼. 그래야 이때 양이 줄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왜 합격의 키가 회계학 원일까요? 회계학 원에서 고득점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잘 돼 있어야 나중에 여기 들어갈 시간이 줄어서 여기 투입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너무 급한 마음에 이때 투입 안 하면 이때 계속 쏟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무회계랑 세법학을 못 받쳐주게 돼요. 그러니까 시작하시면 싫으시겠지만, 하찮아 보이시겠지만 재무회계도 하셔야 돼. 정말이에요. 세 번째로 유예에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해. 여러분 정신 차려보면 5월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유예생들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발표 나면 너무 속상해. 나 합격할 줄 알았는데 너무 속상해.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럼 친구랑 술 마셔. 그리고 또 친구 합격한 친구들 합격주 마시러 가. 그럼 정신 차리면 12월이야. 12월 중순쯤 돼. 크리스마스잖아요. 나 여자친구 없는데.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모두의 크리스마스니까 또 논다고요. 그럼 크리스마스 지나. 그럼 무슨 생각 들어? 1월까지만 놀까? 이런 생각 들어요. 1월까지 놀아. 그리고 유예 1기 뒤늦게 수업 듣거나 유예 1기 인강으로 들어. 들려 그게? 안 들려. 이미 놀았는데. 그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이 양 이렇게 논 거 하면서 그냥 이때까지 쭉 노는 친구들 많아요. 진짜요. 유예생 되시고 한 30%는 이때까지 쭉 노는 친구 많아요. 그러다가 이때 동차반에 합류하는 친구들 많다니까. 근데 어떻게 합격해? 동차생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계속 놀았기 때문에. 시간 부족하다니까. 이때부터 해도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고 더 많은 양을 배우기 때문에 시간은 계속 부족해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요때 많이 투입해 주셔야 이때 부족한 시간을 그래도 커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예가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해. 동차 때도 부족했죠? 유예 때도 그만큼 부족해. 지금부터 열심히 해주셔야 돼. 괜히 합격주 먹고 친구들 합격주 먹으러 가고 크리스마스 즐기고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 12월부터 2월 달에 합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유예생들은 많아요. 정말로.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상황별 학습 정렬을 보면 정말 내가 이제 진짜 유예생이 됐다. 정말 유예생이 됐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진짜 아깝게 떨어지면 나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동차로 붙었어. 같이 다니던 선배 이번에 유예생으로 붙었어. 나 이제 유예생 됐어. 그럼 마음이 조급해서 빨리 합격하고 싶은 마음에 나 진짜 빨리 세무사 되려고 그냥 단계가 다 있는데 조급해하는 친구들 은근히 많아요. 조급해하시면 안 돼. 조급해하시면 우리 그냥 차분하게 유예 1기 수업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예 1기 수업 들으면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유예 1기 수업하면 또 자세히 처음부터 다시 나가거든요. 나 아는 내용 같은데 이거 들어야 되나? 시간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아니야. 1회만 그래. 2회만 그래. 3회차부터 모르는 내용 나와요. 그쵸?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듣다가 이게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아니야. 시간 아까워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서 혼자 문제 푸는 친구들 많아요. 그리고 혼자 문제를 다 풀면 또 괜찮아. 분명히 모르는 내용 나오거든요. 분명히 또 안 나오거든. 분명히 독서실에서 또 다른 짓 하거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유예일기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볼 땐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그리고 아셔야 될 게 모든 실제 우리 회계학 1부 같은 경우엔 모든 강사분들 연습서 난이도의 80%를 시험이 나와.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유예일기 하시면 첫 번째로 실수가 제일 중요해. 이번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실수하는 문제들 많았을 거라고. 실수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2차 때도 똑같아요. 문제를 차분히 읽어야 돼. 우리 이번에 보시면 오류수정 같은 경우 회계 변경, 정책의 변경 보시면
물음 볼까요 잠깐? 요 문제 보시면 봐봐요. 여기는 총액이야. 여기는 총액, 유형자산, 감가상각 누계. 근데 밑에 2번은 순액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총액 쓰고 이건 순액 쓰고 그런 분들 많았다니까요. 문제를 잘 못 읽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문제에 압도당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유예생 되면 계속 얘기하지만 실수를 줄이고 문제를 내가 정확히 읽는 연습.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로 동차 때는 내가 답안지 쓰면서 압도당하는 경우가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 회계학 재무회계만 놓고 보면 답 맞으면 맞는 거고 답 틀리면 땡이에요. 그럼 답안지를 아주 간결하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동차 때는 이게 잘 모르니까 그냥 답만 쓰라 그래도 식 쓰고 막 식 썼다가 지우고 막 답 어딘지 못 찾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하지만 2차 유예생 때는 답안지를 간결하게 딱 쓰는 거예요. 답안지 쓰는데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 세무회계가 아니고 세법학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OMR 카드처럼 답을 딱 쓰는 거예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엉망인 친구도 많아요. 나중에 우리 시작하고 나서 유예 3기쯤 가면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답안지를 보면 누구 붙을 것 같고 누구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정말로. 근데 답안지를 보면 이런 답안지들이 가끔씩 있어요. 아니 이 친구 유예 3기까지 왔는데 유예 답안지가 왜 이래? 아니 동사생보다 답안지를 어떻게 이렇게 못 쓰지? 이런 경우들이 정말 있어요. 왜냐면 답안지 엉망으로 쓴다는 건 그만큼 공부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예 때는 실제로 요 세 가지 집중을 많이 할 거예요. 여기다 물론 당연히 전제적으로 내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예생 같은 경우에 유예 일기 필수예요. 혼자 할게요. 기본서 혼자 읽고 바로 연습 풀게요. 드세요. 모르는 거 많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 많아요. 모르는 거 많아요. 그쵸? 누구한테 듣던 모르는 게 많아요. 드셔야 돼. 이기도 필수예요. 아시겠지만 유예 일기에서 회계학 같은 경우 유예 일기가 가장 여태까지 들었던 수업 중에서 가장 자세한 수업이에요. 회계 원리 리뷰부터 시작할 거예요. 가장 자세한 수업이고 여태까지 안 풀었던 문제도 풀 거예요. 필수야. 그 유예 일기에서 다시 한번 단원별로 진도별로 모의고사 볼 겁니다. 너 이거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 아니? 너 혹시 이거 몰랐던 거 아니야? 이런 거 체크할 거예요. 3기부터 선택하시더라도. 그래서 여기까지는 필수로 들으셔야 돼. 그 유예생분 중에 불안하니까 1차를 다시 보겠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그쵸? 아니 회계사면 다유예가 아니면 1차를 다시 보는 게 업계의 관행이지만 우리는 부분 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다시 이거 보냐고요. 왜? 그 시간에 이거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 만약에 이번에 실력이 없어서 유예 떨어지면 3차 때 1차 다시 봐야 되니까요. 지금 미리 3차로 달려가고 계시네.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무사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너무 가슴 아프죠. 개인적으로 저도 수험생 때 3차생 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3차생 분들이 있는데 3차생 분들은 2월까지는 보통 유예 일기를 들어요. 개인적으로 제일 방황하고 제일 힘든 때가 유예 일기거든요. 그래서 막 학원에서도 나오다가 학원 막 숨어있고 학원 창피하니까 옮겨가 있고 이런 분들 많은데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개인적으로 3차생 분들 유예 일기 들으라고 하시는 분들이란 이유가 뭐냐면 3차생 분들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생활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생활 패턴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죠? 그래서 1차도 못 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로 사고 나는 경우들 많아. 그래서 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유예생보다 3차생 분들 와서 같이 합시다. 얼굴 보고 같이 합시다. 와서 이거 시간표대로 따라갑시다. 3차생은 제가 볼 때 제일 힘든 게 이때 넘어가면 덜 힘들어. 근데 3차생 이때 진짜 힘들거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내가 유예생이었는데 1차를 다시 봐야 된다냐면서 멘탈 무너지면서 요거 생활 힘들거든요. 오히려 요거 끝나고 나면 금방이야.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3차생 분들은 인강 듣지 말고 나오세요.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생활을 유지해야 되니까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오세요.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려요. 지방이라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스터디라도 하세요. 저도 옛날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스터디라는 게 앉아서 공부하지 서로 물어보고 이런 거 말고 생활 스터디라도 하세요. 정말 중요해. 그리고 나서 1차는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리 요때까지 하고 3, 4월 달에 재정학 선택법 좀 빨리 보시고
저희 주말에 최종 정리반 주말 GS 있잖아요. 요걸로 마무리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3차생들 마음 급해가지고 유해 1기 듣고 나서 필수예요. 선택 아니에요. 유해 2기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는데 유해 2까지 들으면 1차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해 1기 때 꼭 필수로 들으시고 그때 유해 1기 요때는 객관식 들으실 필요 없어요. 유해 2기 때는 참으시고 객관식에 집중하시고 요때 그리고 나서 1차 붙고 나서 유해 3기 들으시면서 2기 문제들 구해서 그때 2기랑 3기 문제 같이 풀어보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렇게 해서 3차생들 합격한 비율 굉장히 높아요. 네, 3차생들은 요때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학원에 나오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NC생들부터요. 1차 NC생들 많죠? 1차 NC생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객관식 또 들으라 그러면 진짜 고역이에요. 농담도 똑같아. 문제도 똑같아. 알 것 같아. 고역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NC생분들은 1기까지 듣는 건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도 보시면 1기까지 듣고 요때 이제 1차 공부해서 합격한 친구들 꽤 많아요. 그래서 동차 때 좀 수월하게 공부한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3차생 그 NC생 분들은 유해 1기 추천드려요. 객관식 듣지 말고. 객관식 들으면 괜히 마음만 싱숭싱숭해. 요거 들으세요. 요거 듣고 나서 똑같이 3차생이랑 똑같이 요 코스로 가셔서 유해 1기 필수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최종 정리반 하면서 재정학 선택법 공부하시고 1차 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동차 GS로 요렇게 넘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갑시다. 선생님 저 NC생인데요 1차 붙고 나서 동차만 들어야 될까요? 그건 1차 붙고 생각해 볼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 뭐 있습니까? 잠깐만 아주 짧게 제 얘기를 하면 정윤돈 재무회계 유해일기 집중반 할 거고요. 12월 2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재무회계 저 아시죠? 유해반 하면 회계원리 리뷰부터 시작해요. 회계원리 리뷰부터. 회계원리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2차 때는 시산표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자본 파트나 현금흐름부터나 오류수정 파트 같은 경우에 회계 원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계 원리 리뷰부터 고급 회계까지 할 겁니다. 이번에는 파생상품 할 거예요? 고민 중이에요. 근데 나올까 이런 생각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분법 연결 쪽, 합병 쪽 이쪽에 해서 고급 회계까지 할 거고요. 재무회계 수업 중에서 가장 자세한 수업이에요. 이번에 2차 시험 봐서 넌 유해생이야 이런 시간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기본 강의를 예전에 한번 들었던 학생을 가리킨다는 생각으로 시작할 거예요.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리키는 제 입장에선 유해 강의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자세히 할 거거든요. 그냥 기본 강의를 한번 들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해서 어려운 문제까지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까지 알아야 되나 초반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그래서 가리키는 입장에서도 제가 좀 강하게 푸시를 해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진짜 도움이 됐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자세한 요거 들으셔야 되고요. 88시간인데 플러스 알파로 당연히 보강이 있겠죠. 상대적으로 2차 강의 중에서 가장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동차는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가장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장 자세히 할 거예요. 왜 집중반인데 말로만 집중반 아니야? 아니야. 저희 매회 수업 끝나고 퀴즈 봐요. 객관식반은 단원별로 보는데 저희 동차반이랑 똑같이 유해반은 매회 수업 후 퀴즈 봐요. 제가 유해 1기 끝날 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퀴즈 보고 점수 관리 제가 따로 할 거고요. 답안지도 제가 다 봐드립니다. 한 명씩 다 봐드려요. 유해생인데 답안지 안 쓰는 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해분들은 좀 많이 심리적으로도 좀 힘들고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회식도 가끔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가족같이 사람이 많던 적던 가족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집중반으로 해서 할 거예요. 뭐 출석 체크도 합니다. 제가 안 오면 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석 체크도 하고 가장 자세하게 수업 회계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고급 회계까지 할 거고 매회 퀴즈 볼 겁니다. 매회 교재에는 문제로 보진 않겠죠. 매회 퀴즈 볼 거니까 생각보다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점수도 매기고 이번에 뭐 인원 보고 등수도 한번 관리를 해보고 이런 생각이니까 한번 좀 집중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들으시면 돼요. 도움 많이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좋아요. 여기까지요. 교재는 재무회계 2023인데 정말 제가 올해 많이 갈아엎었어요. 재무회계 책을. 그래서 동차 때 들었던 책 2020년 교재 또 들고 오면 안 될까요? 혹은 2022년 교재로 윤돈이 동차 수업 들었는데 이걸 또 들을 필요가 있을까? 작년 같으면 제가 좀 고민하겠는데 이번에 문제를 30% 정도 교체했기 때문에 새로운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도 전혀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좀 문제를 많이 갈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이건 꼭 사셔야 되고요. 키핸드북으로 일단 요약 정리를 하긴 할 건데 중급팩의 원투를 갖고 오겠다 나는. 그럼 중급팩의 원투 그냥 보셔도 돼요. 네,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면 아마 이 동영상을 합격 발표 나오기 전에 나는 떨어질 것 같아 해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합격 발표 나오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들 거예요. 저는 유예를 2번 해봤다고 했잖아요. 4차생이었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유예생보다 저는 3차생 때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3차생처럼 힘들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유예생이 되시면 여러분의 목표는 3차생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끝내는 거야. 3차생 되면 진짜 힘들어요. 그럼 3차생 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12월 달이랑 2월 달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때 하면 늦어. 남들 다 열심히 해. 이때 하면 더 늦어요. 남들 다 열심히 하니까. 남들 다 이렇게 열심히 해. 그래서 12월 달이랑 2월 달에 열심히 해야 돼요. 12월 달이랑 2월 달에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대부분 결정이 돼요. 저는 12월 달, 1월 달까지 놀고요. 2월 달부터 시작해 볼게요. 겨울에 스키 좀 타고요. 해볼게요. 안 돼. 그럼 가는 거야. 다시 한번 1차 보러. 안 돼요. 12월 달이랑 2월 달 유예 1, 2 때 열심히 해야 돼. 유예 2기부턴 모의고사 반이야. 유예 1기 때 열심히 안 하고 유예 2기 때 들어오잖아요? 야심차게 들어오잖아? 1회 시험 보자마자 환불 생각한다니까요. 환불 안 하고 꾸역꾸역 한다고 해보자. 등수 매겨서 쭉 공시가 되는데 하위권이야. 할 만 나겠어요? 안 돼요. 유예 1기 때 열심히 해서 유예 2기 때부터 점수 모의고사가 상위권 나와야 그래야 계속 유예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놀면 안 돼 이때. 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지. 마음 힘든 거 알죠. 붙을 줄 아는데 떨어져 갖고 힘든 거 알죠. 남들도 다 그래요. 남들도 다 힘들어요. 놓으시면 안 돼. 그래야 내년 이맘때 웃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유예생 되면 시간이 놀려고 하면 여유가 많아. 정말이에요. 놀려고 내가 마음 먹으면 여유 많아. 학원 안 가도 되지 뭐. 그냥 혼자 연습 풀면 되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유예생 때 생활 습관이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술은 술대로 마시면서 몸은 몸대로 불고 힘들대 성적은 성적대로 안 나오고 규칙적으로 안 살아서 그렇거든요. 유예생 되면 막 11시 12시에 일어나고 1시에 일어나는 친구들 많아. 밤에 또 공부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예생이 되셨으면 너무 힘들겠지만 학원 꼬박꼬박 나오셔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방에서 인강 붙는 분들 아니면 혹은 집에서 하시는 분들 생활 스터디라도 해서 규칙적으로. 수험생 중에서 가장 힘든 생활이 오고 있다니까요. 유예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발표가 나고 유예생 공부를 하시면 우리 발표 날 때까지 좀 노셨잖아. 노셨으니까 이제 정말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 규칙적으로. 하루에 순 공부 시간이 강의 빼고 8시간을 찍는다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돼. 제가 볼 때 12월부터 2월 달에 열심히 하는 순서대로 합격하는데 열심히 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뭔지 알아요? 9시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9시 전에. 아시겠죠? 9시 전에 일어나셔야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유예 1기 합격을 위한 회계학 일부 학습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사실 동차생들보다 이제 시작하는 유예생들이 걱정이 참 많이 돼요. 3차생들 분들도 걱정이 참 많이 되고 많이 외롭고 힘든 시간이거든요. 이 많이 외롭고 힘든 시간을 상대적으로 덜 외롭고 힘들게 보내려면 여러분 정말 집중하셔야 돼. 집중. 아시겠죠? 이제 남은 1년 동안 유예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집중해서 힘들지 않게 공부해서 내년에 이맘때쯤이면 우리 같이 웃을 수 있기를 미리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